세상에 약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하고는 약물이 바로 마약입니다. 아, 심각하지. 연예인부터 재벌가 뭐 청소년들까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사이에 이제 마약이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약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위험에 좀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강연 주제를 준비했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마약의 굴레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거 알아야 돼. 애기들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백승만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뭐 마약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음주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고를 냈다. 혹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 대마나 프로포폴을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그게 약간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 백서를 내고 있거든요. 마약류 사범 숫자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000명 넘은 지는 한참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 해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을 봤어요. 하수 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에서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네?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이야기.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한국인도 잡혀요. 공항에서 검거가 됐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아,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아니고?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사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마약을 접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나는 마약도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해가지고 파야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대상이 됐죠. 자, 2006년 사건인데요.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요.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이건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 배치네.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원래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펜타닐 말이 그거 피부로 그렇지.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네.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구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 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눈만큼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눈곱.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꽃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우와.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이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네. 무통 주사는 사실 그 자국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네.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일어나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쵸. 별 볼 정도로. 네.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 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 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울 씨가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독은 없었어요. 중독은 없었어요. 평소에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냥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맞아. 그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정말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닐보다 더 센 펜타닐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더 센 게 또 왜 있어요.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 위험한 마약을 그런 약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닐 유도차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유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2008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네. 펜타닐 패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열매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담그잖아요. 녹차 우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펜타닐 패치를 담그는 거예요. 야 진짜 우러나라고? 기가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좋은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머리로 다른 데 썼으면 세상이 보여줬을 것 이런데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뭘 또 우리냐 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우, 패치를 씹어 먹는 거예요. 파스를. 껌처럼. 네, 파스를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3일간 방출되라고 넣어둔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 양을 한 번에 씹어서 용출시키니까 위험하죠. 보통 이 사람들 죽은 채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서 펜타닐 패치 조각이 발견됐다. 근데 그걸 삼켜서 위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배속에 잦았던 네,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세 사망자인데 논문에 따르면은 자기 형제, 브라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의상자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이 펜타닐 처방을 10매씩 받아오거든요. 이 사망자가 계속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하루는 10매를 받아와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중에 3장을 가져가요. 3장 훔쳐가가지고 씹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얼마나 슬플까 형은. 모르겠어요, 사실 말해서. 슬펐을 것 같긴 한데 1년 뒤에 그 형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혈액 검사해보니까 펜타닐과 코카인이 검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패치를 씹을 필요가 뭐 있어? 펜타닐은 가루로도 원래 나왔잖아요, 그죠? 이 펜타닐 알약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색감이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사탕같이. 그쵸?
정말 사람 딱 유혹하게끔 그 레인보우 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이름이 레인보우필?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알약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거리에 저런 펜타닐 알약을 어떻게 하면 구하러 다닐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구하기도 쉬워요. 구하기도 쉬워가지고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한 약사가 아편의 주 성분을 분리하게 됩니다. 뭐 머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몰핀입니다. 바로.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네, 몰핀이 아편의 주성분이에요. 생약제를 그동안 계속 썼었는데 생약제에서 주성분이 분리된 최초의 물질이에요. 몰핀을 분리해냈던 이유가 뭐냐, 그 계기가 중독성 없는 아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어요. 중독성 없나요? 아이러니하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그때 생각 자체가 그랬어요. 아편이 그 효과를 내는 주된 성분이 몰핀이긴 한데 몰핀 함량 20%를 안 넘어요. 그때 이제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몰핀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아편의 좋은 효과, 진정, 수면, 진통, 행복 이것들만 담당하고 다른 물질들과 섞여 있어서 아편의 부작용이 나타난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질들 분리하고 몰핀만 쓰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딱 그런 거예요. 우리 몰핀이는 착한데 내 친구들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환경이 안 잘못 좋군요. 만나서. 아 얘는 착한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있듯이 그런 몰핀이 어딨어요. 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몰핀도 아편이 나타내는 효과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점, 그다음 나쁜 점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그전에는 20%였잖아요, 몰핀이. 이제 100%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종 효과들이 모두 증가하겠죠. 올라가고 부작용도 올라가고. 아편이 그냥 커피라면은 몰핀은 고급 커피입니다. 고급 커피. 그렇게 몰핀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몰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몰핀이는 좋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구 썼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 좋은 몰핀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썼을까요? 혹시 뭐 짐작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고통이라거나 진통 뭐 이런 것 좀 효과 있으니까 네. 약간 상처 많이 입는 사람들 네. 아닐까 싶어서 아, 군인? 군대? 아니면 그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도 더 안 오고 네. 그리고 좀 거동이 힘드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요? 신생아. 신생아. 너무 충격적이야. 애기? 우리 신생아들 좀 잘 울잖아요. 애들 계속 잠도 안 자고, 수면 사이클도 안 맞고 되게 힘들잖아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생아들을 재우는 용도로 몰핀을 썼습니다. 수딩은 네,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광고를 했어요. 와 진짜 몰랐구나. 사실 제가 애기 울음을 멈추는 법 해가지고 검색을 막 하다가 네. 이거를 봤어요. 아.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저 미세스 윈슬로가 저분이 신생아를 담당하는 간호사였던 거. 제가 간호사였는데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범죄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30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던 그 경력을 앞세워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보면 주사기 지금 들고 있죠? 그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먹이려면은 애는 가루 못 먹잖아요. 네. 무조건 시럽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에 녹였냐면은 술에다 녹인 거예요. 우리 애 아직 물도 못 마시는데. 어우. 지금도 몰핀 같은 진정제 계열을 쓸 때는 술은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술도 기본적으로 호흡이 조금 느려지거든요. 조금 몸을 다운시키는데 몰핀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저걸 맞은 아기들은 어떻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또 논문에 따르면 이제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통계 자료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1840년대 중반부터 이야기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로부터 한 5, 60년간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약입니다.
자, 몰핀의 통증과 관련된 진통 효과도 몰핀 대중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쟁터에서요. 전쟁터에서. 아. 마침 현대적 개념의 피부 밑에 넣는 피하 주사기가 1853년에 개발이 돼요. 몰핀이 한참 대중화되던 그 시기에 주사기도 나왔고, 그리고 그때는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식민지에서 온갖 전쟁 다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총 같은 것도 이제 막 초기 형태 개발이 되고 무기 성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통증이 아니에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몰핀을 주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중독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몰핀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그냥 Soldier's Disease, Soldier's disease. 네, 군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전시면은 정신 없으니까 그쵸. 옆에 진짜 위급한 환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나도 하나만 놔줘 그리고 감기 몸살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맞은 사람들 네.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아프다 그러는데 네, 네.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몰핀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못했으니까요. 제가 아까 19세기 전쟁 이야기하면서 몰핀을 진통제로 썼다 그랬잖아요. 메산베타민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전쟁에 쓰이거든요.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두 군데요. 심지어 권장했어요. 더 강력한 군인들 만들기 위해서. 그쵸. 강력한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독일 전격전 하려면은 그 당시 이야기하잖아요. 3일간 잠을 안 자고 탱크를 몰았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놀라운 속도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메산베타민의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일본군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일본 가미가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 자살 비행하기 전에 일왕이 건네주는 힐로폰 차를 마시고 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시대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프간과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양귀비죠, 그죠? 양귀비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좀 흔하게 재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귀비를 든 아이들의 사진도 남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몰핀을 이제 몰핀이라 발음하지는 않고 일본어로 모루히네라고 불렀어요. 몰핀을 뜻하는 단어죠. 몰핀을 만든 곳을 이제 주사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전해진 이야기 하나 있어요. 평북에 살던 김시병이라는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갔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 12살짜리 딸 연우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12살짜리 연우리를 결국 4년 정도 지나서 만나게 돼요. 딸을 그쪽으로 만나서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어머. 4년 만에 만난 딸을. 아빠가 몰핀 중독자였어요. 몰핀을 막기 위해서 70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70원 때문에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그 딸도 몰핀 중독자였거든요. 12살인데? 그래가지고 몰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 상황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음식점 주인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자신귀 부녀로 그 당시에 소개가 됩니다. 자기 몸에 주사를 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핀 중독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 용어가 자신귀였어요. 자신귀. 네, 근데 사람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현황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핀이 생각보다 위험한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독성을 없애고 장점만 살린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또 좀 왠지 불안하죠? 5편에서 벌써 했는데. 심지어 이때는 몰핀 구조도 모르는 때예요. 몰핀 구조가 1920년대에 제시가 되고 밝혀진 건 1952년이에요. 1850년대, 60년대 이때는 구조도 모르면서 화학 기술은 조금씩 이제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화학 기술들을 막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도 건드려 볼까, 여기도 건드려 볼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하나 나와요. 또 뭐가 탄생했어요. 네. 그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와. 자, 헤로인은 뇌로 몰핀보다 더 잘 들어가요.
효과도 2배예요. 효과가 2배란 거는 부작용도 부작용도 2배라는 거죠. 아편계에서 유래한 진정제들, 지금 아편, 몰핀, 헤로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헤로인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헤로인까지 가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헤로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몰핀의 중독성은 없는 그런 물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로인을 광고를 했습니다. 약간 패키징이 예뻐. 죄송한데 예쁘지 않아요? 여자들 화장품 앰플처럼.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저기 기침약으로 쓰인 거예요? 기침한다고 이거 설마 주지 않았겠죠? 감기약? 그게 맞아요. 오, 감기약이에요? 그냥 감기약으로 썼어요. 폐렴, 결핵이라든지 기침과 관련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약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children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3 years? 네. 3살 아이까지? 네. 애들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 약을 일반 약으로 팔아요. 일반 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었어요. 어떡해. 뭐 광고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가지고 써서 복용하다가 많이 문제가 됐죠. 5년 전에 몰핀을 끊었다가 이건 중독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60세 환자인데 네. 헤로인 중독으로 실려왔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의사예요. 아 의사. 의사면 그 분야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광고에 낚인 거죠. 낚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헤로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의사도 중독자가 될 정도니까 일반인도 훨씬 더 많이 중독자가 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건 사례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규제가 들어갑니다. 1914년이에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을 하면서 마약성 물질들은 함부로 약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헤로인은 정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헤로인이 만약 좀 더 뒤에 나왔더라면 관련 법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아주 초기에 나왔더라면 그 뒤에 나온 효과가 더 강한 물질이 자리를 대체했을 거예요. 마지막 끝물을 타고서 딱 진입을 해가지고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마침 1914년 그때부터 이제 마피아들도 좀 성장하잖아요. 불법으로 헤로인을 공급하고 나중에 그에 중독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970년대 수명이 늘어나면서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영양 상태라든지 보건 환경이 확 좋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온갖 주사 바늘을 꽂고 항암제들을 열심히 투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하다가 이제 졌을 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웰 다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집에서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 요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려면은, 이 요법을 하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진통제예요. 타이레놀 그런 거 먹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은. 그래서 결국 진통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사로 맞을 수도 없어요. 고령의 환자가 계속 주사기를 자기 넣을 수도 없고 손 떨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몰핀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먹었을 경우에 한 4시간 있으면 다시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하죠. 호흡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라고 해서 서방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몰핀과 같은 물질이 서방정 형태로 개발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제약회사가 해냅니다. 해내요.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몰핀을 서방정 형태로 개발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중독될 시간도 없죠. 오히려 굉장히 순간 목적으로 잘 쓰였고 메가 히트를 쳐요, 이 약이.
수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는 이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거의 다 무료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몰핀 서방정을 팔면서 갑자기 주목을 확 끌게 되죠. 근데 기술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몰핀이라고 해봐야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서방정이라고 해도 몰핀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대박을 친 상황인데 특허는 20년 있으면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바로 제네릭 의약품, 통칭해서 보통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그 약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걸 못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시장을 장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더 센 물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몰핀보다 효과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야, 엄청나네 그래도. 사실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진통제로는 몰핀, 그다음 중독자들은 헤로인 그 2개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존재감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1995년에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이라고 하는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몰핀 서방정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썼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일반 통증 환자들한테도 이걸 쓰게끔 권해요. 당시 광고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허리 결림이라든지 관절통, 신경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는 좀 간단한 진통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2배나 강한 약을 쓰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3, 4개월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 환자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옥시코돈이든 그 앞에 있던 몰핀 서방정이든 그게 3차 병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차 병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안 좋은데 사고 당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혹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옆 병원에 가서 받아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 처리도 돼요. 보험 처리도. 그러니까 그 전에 길거리 헤로인을 구하는 게 되게 좀 모양 빠진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떳떳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옥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 옥시 처방을 받은 사람이 한 5배 늘어난 거예요. 와. 갑자기 이게 신경통 환자 5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되라고 해서 옥시콘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깨보세요. 알약을. 왜요? 옥시코돈 그 성분이 네. 갑자기 한 번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터지겠구나 한 번에. 한 달치 처방을 받아놓고서 일주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약이 모자라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서 또 약을 처방 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와 유통체인을 대상으로 좀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퍼듀사 사옥에 이런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아, 숟가락. 이게 그 아까 그거죠. 그 헤로인 할 때. 그 맞습니다. 헤로인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약을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퍼듀 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세클러라고 하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팔았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이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잘 사는 가문 수준이 매겼을 때 16위예요. 16위? 그 당시 순자산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와, 그래서 퍼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해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을 지나면서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혹시 마음껏 처방 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 사람들 마약을 끊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합성 아편 육사제, 우리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 마약들이 2010년을 넘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범인은 불법 펜타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요. 불법 펜타닐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알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잡게요. 중국 얘네들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편이든 뭐든 전송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또 중국 입장은 또 달라요.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약시장 키워놓고 왜 우리 탓하느냐. 우리는 아편 전쟁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가해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느냐. 중국 대사관은 또 그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명날지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 대마 수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마는 이제 화학 공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물 주고 뭐 온도만 맞추면 재배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사범들은 많이 잡혀오거든요. 실제 사례 중에는 군대 내에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부사관은 BOQ라고 하는 그 숙소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가 그거를 이제 재배해서 피우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네, 거죠? 현직 부사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대마를 갈아가지고 버터랑 섞어서 대마 버터를 만들어서 목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아내랑 함께 사는 집에서 뭐 1년 이상 대마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제주도 오피스텔에서는 20대 그 남녀 커플이 그 대마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판매해서 집에서 발견된 대마가 88g 정도, 시가 한 1,7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제주살 듬뿍 담은 대마 팔아라는 거예요. 제주산이라고 아마 거기 메뉴에는 원산지 표기하지 않을까요? 제주 또 이런 수사기관, 특히 경찰분들은 이제 정보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 정보원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외국인 그런 밀집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수사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관이 수사 자금을 주면서 마약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사와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거 나름 또 기업형이에요. 그 여자친구 집을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방 하나 전체를 이제 온실처럼. 이때 그 여자친구분도 그 입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마 재배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대마는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으면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믿지 않았는데, 소변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는 진짜 한 대도 안 줬나 보다. 그렇죠. 네. 하나도 안 줬나 자기 사람은 또 아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물어놓고 여자친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기소는 못했습니다. 소변 모발에서 대마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종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제보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그게 남으니까 그 판매까지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더라고요. 왜 그래? 최악이다 진짜. 그 사람이 어린이집 2층 화분에다가 그 대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와. 수사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압수된 대마의 양은 상당히 소량인데 무슨 환풍기가 진짜 거의 뭐 이 정도 되는 환풍기를 그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물론 뭐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인정하는 뭐 2-3건의 판매만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한 2달 있다가 진정서가 하나 제 앞으로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 친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지방에 어디 뭐 산속에 대마 밭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사체 검식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제 자살을 했던데 그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그 진정이 아마 사실일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그 열의를 가지고 아마 수사를 했더라면 혹시 그 친구의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수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대마 자체로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막 중독성 있고 이거보다는 그 첫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마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접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수사 때 만나보면 필로폰만 하는 사람은 또 잘 없어요. 필로폰 하는 사람이 대마하고 대마하는 사람이 필로폰을 할 정도로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대마를 합법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적응하잖아요. 적응하는데 처음에 느꼈던 쾌감이 이제 평온한 상태 혹은 보통 보편적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다음에 더 센 거 필요한 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의 마약을 이제 갈구하는 거 플러스 이제 다른 어떤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실무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뭐 성관계를 대가로 여자분한테 필로폰 같은 걸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또 필로폰 투약자들이 그 여자분, 성관계할 여자분들을 찾는 그런 또 어플리케이션이 또 특정이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 거의 뭐 필로폰 있는데 같이 할 사람 모집하는 글이 대부분일 정도로 거기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성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약 수사기관에서 마약 단속하는 거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친한 동생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여포에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그 EDM 같은 노래소리가 바로 우리 집에서 트는 것처럼 너무 크게 들려서 몇 번 이제 주민신고를 몇 번 이제 했었었나 봐요. 그 근처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막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내 딸이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마약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마약 소굴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오시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겠지 했대요. 근데 경찰분들이 오셔도 이게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현장 압수수색 현장을 가보면 문은 정말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그 방법이 가스 검침원이나 이제 택배 아니면 차 좀 빼주세요. 그 사전에 이제 그 사람 차량 조회를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수사관들이랑 같이 가봤는데 이제 뭐 차 좀 빼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딱 직감하고 문을 바로 닫았어요. 귀를 대고 이렇게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막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아마 약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한 30분 후에 스스로 이제 문을 열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정말 마약류가 하나도 발견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뉴스 보니까 그 보일러 안에다가 마약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근데 이제 단속 하시는 분들이 미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택배 요원 택배 하시는 분들로 분장을 해서 그렇죠. 이제 택배 왔습니다 하니까 너무 신나게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또 왔다 네. 이러면서 마약 왔다 이렇게 해갖고 잡히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와 네.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제보입니다. 제보, 신고.
이게 누군가 투약자가 잡히면 자기한테 이제 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필로폰 준 사람들을 이제 불고 이제 내리는 그런 걸 하면 이제 공적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공적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 누군가 그 판매한 사람을 이제 불게 되면 쟤 배신자다. 쟤한테 마약 주면 쟤 금방 불어버린 사람이니까 마약 주지 말라. 사실 투약자들이 잡히면 잘 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진심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마약 세계에서는 상선을 제보하는 사람한테 마약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약을 안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누군가를 제보하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치부가 됐고 그 공적을 쌓아서 이제 선처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이런 공적을 악용해서 그 던지기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텔레그램 마약방처럼 비대면으로 마약을 판매할 때 던지기가 나오고 또 상대방을 이제 무고 허위로 신고하는 용도로 던지기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적을 악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집에 이제 마약 던져놓고 저 사람 이제 마약 가지고 있고 나한테 팔았다. 그 집 압수수색 해보면 마약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서 허위 공적을 세우기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뭐 속칭 이제 생눈깔 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상대방을 무고 생눈깔 뺀다고. 변호사님 검찰 용어인가요? 아니 그 은어입니다. 마약의 은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을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소변 모발 검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한 30분 이후부터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초심자, 투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소변에서 배출이 되고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까지 이제 그 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변 채취일로부터 열흘 안에 이제 마약류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면 이제 뭐 4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한 열흘, 그다음에 상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이제 그 검출이 되기 때문에 대마 소변 양성이 나왔다면 소변 채취일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변 검사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병원에서처럼 네. 3분의 1 정도 보시다가 반 정도 채우세요. 약간 이렇게 종이컵에. 네, 종이컵에 보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을 하는 이 피해자들 중에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물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 봐요? 아니 그래가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같이 가죠. 네. 그 아예 그 바로 앞 칸에 들어가세요? 혹시 다른 걸 넣진 않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채취를 하죠. 사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이제 피의자분들도 있지만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인근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주사기로 채취한다는 그런 기재를 뭐 써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고통스럽게 채취할 수 있다는 걸 좀 친절하게 안내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검사인데 몇 수 정도 뽑을 것 같으세요? 마약 검사 때? 나도 한 올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100수에서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그 정도 머리를 네. 그렇게 많이 뽑아? 네. 쥐어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땜통 아닌가요? 땜통.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막 그분이 머리숱이 더구나 잘 없는 분이면 그거를 100수에서 그러니까 마약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로폰 대마만 하면 200수인데 거기에 다른 뭐 마약까지 추가하면 더 시료가 많이 근데 그거를 꼭 뽑아야 돼요? 커트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겨로 해결을 하는. 겨나 뭐 겨털이나 그런 음모나 그다음에 손도 눈썹. 야, 겨 100개는 너무 힘든데. 뽑는데 와. 이게 왜 커트가 안 되냐면 모바일 검사의 원리가 우리가 마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성분이 돌다가 이제 그게 모근으로 가요. 그럼 모근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한 달에 1cm씩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 추정 감정을 하려면 모근부터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부터 1cm, 네, 그다음에 1cm에서 2cm 구간 여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은 그럼 모근에서는 없다가 저 끝에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논문에 따르면 그 최장 1년까지 뭐 10cm죠. 그 정도까지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사라가 막 탈색을 염색하고. 탈색하고 맞아. 이렇게 그렇죠. 막 그럼 안 나와요? 약 때문에 걸릴까 봐.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색의 원리가 그냥 색만 빼는 거지 그냥 마약 성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탈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부터 탈색했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사진도 또 보여줍니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탈색 자주 한다고. 혹시 여러분 그 2017년에 개봉한 송강호 중에 그 마약왕 그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이제 마약왕으로 성장하고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때 이 송강호가 이제 일본 교수, 그러니까 속칭 그 제조업자를 교수라고 하는데 그 교수한테 이제 제조 기술을 터득을 해서 굉장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검거되는 과정에서 제조 시설이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사실 마약 이제 공백기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제조 기술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뭐 공공연히 하는 말이 필로폰은 제조 시설은 없다 이제 국내에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에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개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된 게 그 정도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과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니까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많이 나는 거.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5, 6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5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밀수가 들어왔을 때 관세청에서 적발이 되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집으로 이제 배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우체국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 수사를 우리가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딜리버리라고 해서 그 수사관과 같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이 본인 거 맞으세요? 해서 맞습니다 하고 PD에 딱 서명하면 긴급 체포해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수사하기가 힘들었던 게 비대면이었어. 그래가지고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공개된 주택 같은 경우에야 옆에 차 대고 이제 계속 그래도 편하게 좀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 뭐 7층이다 8층이다 이러면 그 감시가 되게 용이한 곳을 이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애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에 그 누가 받을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그냥 긴급으로 체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나 뭐 혹시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는 없는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든요. 실제로 이 밀수사범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자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라거나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내 물건은 맞지만. 그래서 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마약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봤더니 해외에서 보낸 그 배송책이 그 송장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송장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마약 수사에서 특이한 게 마약 수사는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압수를 하잖아요. 근데 마약류를 이미 투약해가지고 없어요. 그래도 너는 마약류 대신에 마약류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추징을 해요. 그래서 취급했던 마약류가 소비되고 없어져도 그 돈을 이제 추징을 하는데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약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한 달마다 그 전국의 그 마약류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 있어요. 시장 가격이 없지만 이게 실제로 사건에서 이렇게 얼마에 판매되는지를 거래 가격. 그렇죠. 메모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고 아까처럼 뭐 텔레그램 마약광도 참고를 해서 가격을 매기죠. 제가 이제 작년 20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이 1G 1g에 한 7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비싸다. 한 5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2달 간격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더니 마지막 퇴임할 때는 한 4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역대급으로 들어오니까 뭐 정말로 안타깝죠. 너무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뭐 특정 병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 많이 처방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뭐 펜터민과 그 펜디메트라진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있게 하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분들이 그 뭐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를 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채소 마켓 거기서. 네, 그 채소마켓 거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또 경찰관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니터링에서 단속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을 판매한 걸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처방받을 땐 괜찮고요. 그렇죠. 의사한테 처방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거는 엄청난 범죄고 실제로 법정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다 넣어준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합성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아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라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뭐 고수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아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나 대마를 넣어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죠. 모르고 먹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아 섞어서 그거는 나오니까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 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 버리면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형량을 좀 완전 세게 높이면 안 되나요? 뭐 형량도 그냥 한 번 투약한 사람도 크게 아주 징역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가잖아요. 마약 투약하면. 네. 이 밀수사범들 중에는 뭐 왜 해외에서 이제 형을 복역하고 이제 국내로 이제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역으로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해외 판결문을 받아보면 비슷한 사안이면 우리나라는 한 징역 8년 정도 나오는 사안이라면 거기는 뭐 18년, 26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뭐 처벌만 한다고 이게 정말로 단약이 될까?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벌만 준다라고, 그렇다고 벌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재활센터 같은 데는 없나요? 우리는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약류 재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여 개의 그런 병원에서 무상으로 이제 마약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실무상 그런 거를 권유해드려서 그 예약 전화를 하면 굉장히 대기 기간이 깁니다. 그 병상이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에서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이제 수사기관 앞에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놔서 마약류 특별 자수 기간입니다 해서 자수를 권하는데 뭐 그때 자수 안 하더라도 자수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뭐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단약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만 뭐 쏟아내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인과 동시에 하나의 질병으로 좀 봐주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뭐 내 친구, 내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끔찍한 마약 중독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를 좀 생생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한국 사회가 마약의 위험에 상당히 크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 여러분들도 호기심에 마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 강연 내용 다 잊어버리시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